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영준입니다. 어제는 말이 주목받은 하루였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건넨 말 3마리를 말하냐고요? 네, 아닙니다. 조국 후보자 의혹 관련 여권에서 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전방위 압수수색을 단행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SNS 글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좋아요를 눌렀답니다. 네. 또 침묵을 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검찰의 압수수색은 심각한 오버랍니다. 여기에다 문 대통령 아들 준용 씨는 조국 후보자 딸에게 숨어 다니지 말고 목소리를 내라고 장외 응원전을 폈습니다. 이거 왠지 조국 대 야당 싸움이 아니라 검찰 대 여권 싸움으로 옮겨가는 분위기입니다. 묘해집니다, 지금. 8월 30일 금요일 뉴스파이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만화 주제가 노래 중에 이게 있었어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할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번호가 뭡니까? 바로 112일 거예요. 그만큼 다급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요, 실제 112 신고 통화 내용을 저희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텐데, 자, 조국 후보자 출근길 좀 잠깐 보고 올게요. 네. 네, 이제 인사청문회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국민들의 꾸지람을 들으면서 아픈 마음으로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가 곧 열리면 출석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 모두에 대해서 소상히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부족하고 미흡한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꽃을 보내주신 무명의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음량으로 응원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를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청문회 일정이 무산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가족들이 출석하기로 하셨는지 가족들이 해명하고 싶어 하진 않으시나요? 인사청문회 일정은 제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닙니다. 과거 법무부 장관 본인이나 가까운 사이가 수사 대상이 되면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는 본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까? 그 점은 나중에 설명드릴 사안이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후보자이기 때문에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딸 의혹을 규명하라는 학생들 집회가 끊이지 않고 오늘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비판적 여론 충분히 알고 있으며 그에 대한 국민들의 안타까움이나 저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과 질책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생의 처제가 행정실장일 때 웅동학원이 무변론 소송에서 패소했잖아요. 이 소송에 대해서 혹시 들은 바가 하나도 없으신 겁니까? 잘 모르는 사안입니다. 일단 동생의 처제는 행정실장이 아닙니다. 과거 조윤선 장관 때 장관직 내려놓지 않고 수사받는 거에 대해서 질타하셨는데요.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법률적인 조력은 아예 바꾸지 않은 건가요?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요. 정기 수사 받고 있는데 따로 조력은 안 받고 계시는 건가요? 제가 노래까지 불러가면서 분위기 싹 잡아놨는데 일단 다시 노래를 부를 수는 없고요. 112 신고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만큼 다급한 상황이겠죠. 여기 실제로요. 112 상황실에 들어왔던 신고 내용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자분 말씀 좀 해주세요. 경찰관 도움 필요하시면 전화기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 휴대폰 위치 추적하겠습니다. 신고자분 지금 정확한 위치가 103동 1001호 맞아요? 맞으시면 한 번 아니면 2번 눌러주세요. 지금 옆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남자예요? 아는 사람이에요? 혹시 그 사람 뭐 칼이나 몽둥이 같은 거 들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103동 1001호로 출동할 테니까
조금만 안전한 곳에 피해 계세요. 지금 이게 112 신고, 112 상황실에 들어온 실제 통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뭐지? 무슨 모르스 부호 띠띠 누르는 걸까?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최단미 변호사님. 그렇죠. 지금 굉장히 저 전화를 받은 경찰관의 기지가 돋보이는 통화인데 저 경찰관이 그럼 저 전화가 잘못 걸려온 전화가 아니라 위급한 상황인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어허. 바로 전화가 걸려온 집이 과거에 가정폭력 전력이 있었던 집이었습니다. 가정폭력 전력이 있었던 집은 집 주소가 등록이 돼요. 그래서 혹시 위치 추적을 하고 무슨 아파트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하. 그래서 저 아내분, 전화를 건 분이 남편이 또 이번에 폭행을 하려는 위협을 스스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전화는 걸었는데 혹시 통화를 하면 들킬 것 같으니까 말을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전화를 받았던 이 경찰관의 기지로 상황이 파악이 됐고 이 등록된 주소로 경찰이 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출동을 한 경찰이 봤더니 다행히 그 당시에 폭행은 없었어요. 하지만 아내분이 위협을 느끼고 있던 상황이라 언제든 우리가 이렇게 출동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아하. 경찰이 항상 주변에 있다는 것을 인지시켰던 사건이었습니다. 네. 사실요, 저 상황에서 일단 보통 그렇잖아요. 전화가 걸려왔는데, 여보세요 하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면, 뭐야? 이 장난 전화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김유미 프로파일러님. 근데 경찰분 목소리 딱 들으면 차분하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상황 판단을 되게 잘하는 분인 것 같아요. 봤을 때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이제 아무런 소리가 없더라도 숨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위험 상황일 수 있겠구나 판단한 거고 네. 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딱 버튼음을 눌러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게 상황 판단 능력도 굉장히 좋았던 겁니다. 네. 저 상황에 폭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감금된 상태에서 또 흥분해서 폭행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아하. 이런 경우 폭행치사로 또 사건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경찰관의 대처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생명을 또 구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혹시 우리 이제 박성배 변호사님도 이제 김유미 프로파일러님처럼 이제 경찰 출신이시긴 하신데 혹시 이게 이런 대응 방법이 매뉴얼에 혹시 나와 있나요? 어떻습니까?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아. 112 신고를 접수하는 경찰관들은 굉장히 교육이 잘 돼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112 신고하면 파출소나 경찰서에 연락이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경찰서 네.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 각 지방경찰청의 112 종합상황실로 직접 연락이 갑니다. 그 종합상황실에 수십 명의 전담 경찰관들이 실시간으로 지령을 접수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분들은 굉장히 교육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우리 최단비 변호사님 말씀처럼 뭔가 거기가 예전에 가정폭력이 있었던 그 집임을 또 알고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바로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수정 교수님, 실제로 앞서 우리 경찰분 얘기로 들으셨지만 현장에 경찰을 출동시켰는데 경찰이 들이닥치니까 아마 이 가정폭력 전력이 있었던 남편 입장에서는 뜨끔 놀랐을 거예요. 네, 뭐 아마도 굉장히 이제 뜨끔했겠죠. 네. 뭐 과거에는 뭐 별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때리기도 전에 경찰이 출동을 하니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아마도 굉장히 당황을 했을 것이고 네. 그게 부디 뭐 폭력으로 다시금 이어지지 않게 보통 보면 경찰에 신고하면 폭행이 더 보복 폭행으로 심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히 출동만 하고 경고로 끝나서는 안 될 사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네. 일단 112 센터는 아주 훌륭하게 대처를 했지만 문제는 그 이후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 여성이 더 폭행에 심하게 노출될 수도 있고 폭행이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하. 사실은 경찰에서 지금 2018년도 11월 달에 네. 사실은 가정폭력에 대해서 좀 더 엄중하게 대처하겠다. 아하. 피해자 보호를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을 넓히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 아.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네. 응급조치가 이미 있습니다. 가정폭력 처벌법에 피해자의 이제 접근 금지 명령이나 뭐 피해자의 안전이 이제 위협을 받을 때 응급조치 할 수 있는데요. 거기다가 현행범 체포를 넣겠다. 이렇게 이제 추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폭행을 당해가지고 지금 이제 폭행 당하는 뭐 상태에서 신고가 들어가서 현재 출동을 만약에 경찰이 하게 되면 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안전을 도모할 응급 조치만 할 수 있을 뿐 현행범 체포가 어려워요. 근데 네. 만약에 이 조치를 넣게 되면 가해자를
폭행 현장에서 분리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 이 조치는 꼭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당시에는 출동했더니 당시에는 물리적 폭행이 없어서 왜냐하면 경찰이 선제적으로 대치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상황은 다행인데 그래서 경고 조치만 하고 일단은 다시 왔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가정폭력이 한 번 있었던 곳이기에 상존하잖아요. 가정폭력 그 가능성이 경찰이 계속해서 이 가정에 특히 그 아내분한테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112 종합상황실에는 이런 다급한 전화만 들려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112 신고센터에 들려온 전화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찰입니다. 네네, 신고자분. 여보세요. 알았어. 엄마 소리 들었지? 이제 와줬으면 좋겠다. 엄마. 여보세요? 예, 엄마 좀 바꿔주실래요? 왜 그래요? 어머니. 300kg, 300kg야. 알겠어요. 엄마 300kg 못해. 이게 얼핏 들으면 최단비변 엄마와 딸의 대화인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엄마라고 부르는 저분이 바로 112에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관 분이세요. 또 다행히 받으신 분이 여성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술에 만취해 있는 전 애인이 저 신고한 여성분을 모텔에 감금한 상태였고요. 세상에. 감금하고 폭행을 하면서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아하. 너무 무서워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앞서서 약간 앞에 내용 중에 왜 그래 누군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전화를 하니까 누구한테 전화해 아마 이렇게 폭행과 협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하. 딸에게 전화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당시에 딸에게 전화를 하는 것처럼 했는데 중간에 그 남자가 감금한 남자가 받아채죠. 전화기를 받아채는데도 경찰분이 기지를 발휘하면서 엄마 좀 바꿔주실래요? 이렇게 실제 엄마인 것처럼 얘기를 했고요. 저 신고자분이 딸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어디로 좀 와달라라고 본인의 현재 위치를 알렸고 네. 다행히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 피해 여성을 구조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앞서 전해드린 들려드린 112 이 종합 상황실에 걸려온 전화도 그랬습니다만은 이번에도 경찰분의 대응이 정말 침착이 넘쳤네요, 진짜. 이제 진짜 경찰관들이 연기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요, 이런 상황에 했을 때 침착하게 대응한다는 건 엄청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마지막에도 또 어느 모텔 몇 호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또 출동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많이 실시를 합니다. 특히 공감 능력, 피해자에 대한 공감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들을 꾸준히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 전화를 이 육성만 들으면 뭐 그다지 심각한 상황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이 끔찍한 강력 사건으로 변하는 것은 박성배 변호사님 정말 불과 수초 만에도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진짜. 그만큼 112 신고 접수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 112 신고 접수와 관련해서는 경찰청 내부의 제도가 갈수록 발달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경찰청에서 112 신고 전화를 받으면 그 신고 내역이 신고를 한 사람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실시간으로 뜹니다. 종합상황실 실시간으로 뜨면서 근처 순찰차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에도 실시간으로 떠요. 그러면 경찰청 담당자가 112 신고 접수를 하면서 상황을 보고 급박한 상황이면 코드 재료로 바로 입력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지방청이 신고 접수를 하는 것과 별도로 경찰서에서는 가장 가까운 순찰차에 지금 바로 출동을 하라고 지령을 내립니다. 네. 이런 제도도 굉장히 발달돼 있지만 현재는 지방청 단위로 신고 접수를 처리해둔 걸 그대로 방치해두지 않고 아하. 그보다 더 상위 기관, 네. 경찰 내 최상위 기관인 경찰청 내부에도 종합 상황실을 두고 있습니다. 네. 뭐 총경, 경정, 경감, 경위가 한조가 돼서 아. 코드 제로 상황인 경우에는 지방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것 외에도 실시간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사후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도 꼭 따져보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의 112 신고 제도는 상당히 발달돼 있는 편입니다. 경찰이 정말 기민하게 대응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수정 교수님, 사실 저희가 들려드린 112 신고 내용 두 건은 경찰도 기지를 발휘했고 또 신고 이 전화를 거신 분들도 나름대로 이 전략 기지를 발휘하신 경우지만 사실 이건 드러난 경우죠. 드러나지 않은 지금도 그냥 피해를
당하고 있을 여성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는 생각 듭니다. 네, 지금 이제 두 건이 모두 사실은 파트너와 연관된 이제 폭력 사건입니다. 여성들이 인명 피해를 당하는 살인 기수 사건에서 여성이 이제 피해자가 되는 사건에서 거의 70%가 파트너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일상적인 폭력 끝에. 지금 이제 특히 이제 두 번째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아마 헤어진 애인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건은 거의 생명을 다투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다행히도 기지를 발휘해서 아마도 피해자가 생명을 구하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긴급하게 대처를 좀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네. 여성들의 안전이 도모된다 이렇게 볼 수 그러니까요. 있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전국에 계신 우리 경찰분들이 정말로 이제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더 다가갈까 정말로 많은 방법을 생각해내고 계신다 이런 생각하니까 든든하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세요? 길 가다 보면요 문신을 한 사람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좁은 공간에서 이 다중 이용 시설에서 문신을 한 사람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떤 감정을 느끼실까요? 실제 영화 장면 한번 보시고요. 이어가 볼까요? 영화 해바라기입니다. 자꾸 그게 장난치면 안 되죠. 넣었다 뺐다. 지금 그게 얼마나 미세한 최첨단 지금 센서인데 지금 고장납니다. 그냥 안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만한 사람이 왜 그래? 나는 왜 자꾸 고장난다 했어? 얼마나 비싼 건데 그게 최첨단 지금 미세한 게. 고장나면 뭐 자기가 뭐 아니 아저씨가 그렇게 돈 많아요? 아니 물어줄 거냐고. 아저씨. 네. 아니 제가 이거를 처음 보는 거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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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금까지도 그 막 고압적인 자세가 저 주인공 김재원 씨의 그 화려한 그랬어요. 김래원 씨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래원 씨. 그 온몸에 그려져 있는 뭔가 휘감는 뭔 문양의 문신을 보니까 그냥 딸꾹질이 나올 정도로 흠씬 놀라고 있어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정말 저런 사람을 목욕탕뿐만 아니라 그냥 동네 헬스장에서 만난다면 진짜 어떨까요, 진짜? 지난 2017년 4월에 경기도 오산의 한 헬스장이었는데 네. 이 헬스장에는 10여 명의 회원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한 41세 남성이 우통을 훌러덩 벗고 반바지만 입은 채로 짜잔 등장을 하는데 온몸에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남성 문신이 새겨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1시간 내내 큰 소리로 떠들면서 그 자리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을 겪는다면 저도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고 운동을 하다가 뭔가 번거롭잖아요. 옆에 시끄럽고. 네. 결코 무서워서가 아니라 네. 번거롭고 시끄러우니까 운동을 네. 그만두고 나갈 것 같아요. 제가. 네. 정말로 상상만 해도 화려하게 뭐 그려진 저 사람이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최단비 변호사님 주변 사람들이 진짜 뭐 공포감 좀 위압감을 느끼게 할 것 같아요, 진짜. 이게 그냥 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거운 걸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들면서 소리를 내고 아까 말씀하신 이런 소리를 내고 거기서 또 떨어뜨릴 때 쾅 소리가 나요. 아하. 그러니까 주변에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 반경 얼마 내로 못 가고 또 보통 거울 앞에서 또 자신의 몸을 보시면서 막 이런 걸 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거울 보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주변으로 못 가니까 이렇게 구석 같은 데서 운동을 하다가 네. 더 이상은 오늘은 운동을 못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집에를 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남성 같은 경우에도 1시간에 걸쳐서 그렇게 소리를 내니까 같이 있었던 10명 정도의 회원이 결국은 운동을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게 한 번 정도였으면은 이렇게 재판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 추정이 되고요. 네. 결국 검찰이 이렇게 1시간에 걸쳐서 큰 소리를 내고 상반신을 탈의한 상태로 문신이 있는 상태로 운동을 한 이 사람을 위력으로 헬스장의 영업을 방해했다라고 하면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를 하게 됩니다. 진짜 다른 그 헬스장의 회원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기 저 뭐 덤벨이라 했든 바벨이라 했든 그거 이용하고 싶은데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확 뭐 막 용이 막 날아다니고 호랑이가 막 왕 이러고 있는데 거기 가겠어요? 그걸 못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수영 교수님 네. 뭔가 이 남성의 어떤 그 당시의 심리는 뭘까요, 진짜? 이 이제 살아온 방식을 추정을 해보면은 네. 일단은 공동체 생활에 이제 규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이런 종류의 행위가 다 반사회적인 태도와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위력이라는 게 성립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이제 직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물리적인 힘이 결국 사회적 지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이 세고 내가 이렇게 물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결국 내 지위가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점점 더 이렇게 과시적인 행위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남성 당시 헬스장에 있던 다른 분들한테 상당히 위압감도 주고 또 헬스장 그 업체 측에도 피해를 끼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조사를 해보니까 과거 전력도 화려했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남성 업무 방해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해 5월에는 앙심을 품고 있던 지인 사무실에서 잿더리로 유리창을 던져버립니다. 재물 손괴 혐의로 추가로 입건이 됐었고 네. 또 나이트클럽에서 자신이 누군가와 다툼을 벌이고 있으니까 자신을 말리는 후배를 뺨을 수차례 때리고 또 욕설을 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추가 입건이 됐습니다. 또 같은 후배를 상대로 흉기로 협박을 한 특수협박 혐의로도 입건이 되기도 해서 네. 업무방해 혐의까지 결국 폭력 유형의 범죄를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뭔가 이 죄질이 상당히 뭐 이번 건뿐만 아니라 과거까지 보면은 상당히 좀 불량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법원은 이번에 이 헬스클럽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리를 뭐 내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뿐만이 아니라 앞서서 박성배 변호사님 설명하신 여러 혐의들을 다 합쳐서 이 남성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업무 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고요. 네. 징역 10월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방송 전에 이제 제가 박성배 변호사님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요즘 문신이라는 표현 말고 타투. 타투라고 하면 뭔가 거리감이 별로 없는데 문신하면 여전히 그 약간 오들오들 좀 떨게 되잖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네네. 공무원은 당연히 못하게 돼 있거든요. 아하. 저는 공무원 생활 하다가 네네.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해본 적이 없었는데 요즘 하도 이 타투가 유행이라서 네. 작은 타투는 나도 한 번쯤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머리 염색이 한창 유행할 때 저도 한번 해봤던 것처럼 아하. 방학을 이용해서 한번 해봤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생활하다가 한 번쯤은 손목이나 이런 데 작게 한번 해볼까? 그만큼 거부감이 줄어든 건 사실인데 네. 온몸에 문신을 하고 나타나는 사람을 보면 저도 거부감이 지금도 거부감이 있죠, 느껴집니다. 진짜. 그걸 악용하는 경우는 정말 없어야 해서 그래야지 이 문신 타투가 그래도 대중적인 호응을 좀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참 요즘 인면수심 하면요. 저희가 동물한테 사과해야 돼요. 요즘 동물들도 안 그런데요, 진짜. 최단비 변호사님. 네, 저도 어제 이 기사를 읽고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야?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게 된 기사였습니다. 2009년에 당시 30대의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호프집이 운영하다가 좀 안 좋아지면서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호프집 폐업을 하니까 아내에게 모든 원망을 돌리는 거예요. 너 때문에 망했다.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아이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를 했습니다. 당연히 아내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내가 이를 거부하자 열흘간 아내와 자녀들을 방에 가두고요. 감금, 폭행, 협박을 이어갔고요. 이러한 폭행으로 아내가 갈비뼈 골절 등으로 7차례 병원을 세상에. 찾게 됐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네.
호프집 망한 게 왜 아내 탓이에요? 이게 지금 이거 사람입니까 진짜? 글쎄 말이에요. 제가 이제 저도 이 사건을 듣고서는 내용을 보고서도 이게 도대체가 한 집에서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인지 일단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아내에 대해 가지고 성매매를 강요한 것뿐만 아니라 네. 지금 아이들이 5명인데 이 아이들 모두 지금 뭔가 부적절한 행위에 노출이 돼서 학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이제 문제에 노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사람은 도대체 자신의 아내나 아이들을 뭘로 생각을 하는가 네. 하는 데서 굉장히 의문이 드는데 결국에는 욕정 해소의 도구 정도로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은 돈벌이 수단으로 결국은 인간들, 결국 가족들을 그렇게 취급하는 거 아니냐. 이거야말로 정말 인면수심입니다. 이게 어떻게 인간이 할 짓이에요. 호프집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니까 아내한테 너 때문에 가게가 망했다.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정말 이걸 방송에서 이렇게 말 못하겠어요. 아이들을 해치겠다고 성매매를 강요했대요. 최단비 변호사님, 설마 성매매라도 하라고 말로만 그쳤겠죠? 진짜로.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성매매라도 해서 돈을 벌어와라.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 남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성매매를 하라는 거였고요. 이 아내를 성매매 현장으로 내몰았어요. 세상에. 2015년 4월경에 남편이 직접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성을 매수할 남성을 물색을 합니다. 그리고 인천의 한 모텔에서 이 물색한 남성과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해요. 2016년 1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서 아내를 협박해서 성매매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 같은 행동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참 그 성매매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두 딸한테, 자식이 5명 있었는데 그 두 딸한테 이 영상을 강제로 보게 했대요. 전 이 사건 처음 접했을 때 같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금니 아빠 이영락이었는데요. 실제로 그 아내에게 성매매를 시켰었죠. 그래서 그 아내는 나중에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딸도 범죄에 연루해서 범죄자를 만들죠. 이 사건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은 강금과 폭행을 당했었고 자신의 보호자일 수 있는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한테 폭행을 당했고 그 어머니조차도 사실은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인 걸 이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두려움, 공포뿐만 아니라 무력감도 굉장히 많이 느낄 것 같고요. 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지금 됩니다. 아내한테 이런 악마 같은 짓을 저지를 정도라면 최단비 변호사님 혹시 자녀들한테도 혹시 몹쓸 짓 했을까요? 어떻습니까? 했습니다. 먼저 아내에게 성매매를 하게 하고 영상을 찍어서 두 딸한테 보여줬잖아요. 이미 두 딸에 대해서 자신이 잘 길러야겠다는 자녀 복리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아빠는 총 5명의 아이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때렸어요. 세상에. 가정폭력이 일상 다반사였고요. 또 두 딸이 있었는데 수년간 성교육을 해주겠다. 이러한 핑계로 두 딸의 옷을 벗겨서 신체의 부위를 추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충격적인 게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4차례나 아내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조르는 등 아이들에게 가정폭력을 그냥 습관처럼 지속적으로 해온 사람입니다. 악마를 보았다는 영화 제목이 계속 떠오르는 이유, 저만 그러는 건 아닐 겁니다. 시청자분도 그러실 것 같은데 글쎄요, 이런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라도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된 게 그나마 다행일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그런데 이 남편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중하고 네. 또 피해자 측 변호인이 피해자들의 신상 노출을 우려해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서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 왔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 남편은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성매매와 관련해서는 2009년에 내가 상해 사건에 연루돼서 합의금 100만 원을 마련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때 아내와의 합의하에 아내가 스스로 성매매에 나서게 된 것이고 자녀 추행은 친밀감과 훈육 과정에서 스킨십을 한 것일 뿐이지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라면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해왔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여기저기서 시청자분들의 정말 분노를 넘어서 이건 분노할 힘도 없으실 것.
여기다가 탄식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지금. 아유, 저도 지금 탄식을 하고 싶은데요. 말문이 막힙니다. 네. 이게 이제 2009년도부터 금년도 초까지니까 10년 동안 이렇게 당한 거예요. 아내와 5 아이들이. 네. 아이들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굉장히 저는 심각한 이 아버지라고 보는 게 이게 진짜 친권을 뺏어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물리적인 폭행을 5명 아이들에게 하고 지금 11살, 12살짜리 여자애들은 옷을 벗겨놓고 추행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가 이게 애비가 맞냐 이런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그렇죠. 그냥 단순히 단기간 동안에 징역형을 준다 그래가지고 끝날 일이 아니고 결국 출소하면 이 가족들에게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네. 더군다나 이제 신고를 했다. 또 이제 증인 진술을 했다. 이러면서 보복 폭행이나 보복으로 이제 살해 의지를 불태울 텐데 그렇죠. 이 아버지를 이 6명의 피해자로부터 어떻게 떼어놓을 수 있느냐가 결국은 우리나라의 형사 사법 제도에 이게 성패가 달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혹시요, 최단비 변호사님, 이 악마 같은 남자의 이 말도 안 되는 변명 혹시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우리나라 그렇죠. 재판부입니다. 네. 이 남성이 아까 변명을 한 게 박성희 변호사님 설명해 주셨지만 아내가 성매매에 나선 게 합의하에 나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부가 봤던 이 증거에는 병원 기록이 있습니다. 아내가 이 성매매에 나설 당시에 갈비뼈 골절 등으로 병원에 7차례에 갔는데 세상에. 그게 왜 그랬겠냐는 거예요. 남편이 폭행을 했고 그 폭행은 성매매를 하기 위한 강요의 일환이라고 봤고요. 두 번째로는 아내가 스스로 나선 성매매에서 왜 휴대폰으로 남편이 감시를 했겠습니까? 그 부분도 결국은 강요에 의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아내와 자녀들이 정말 힘겹게 법정에서 진술을 했어요. 근데 그 진술이 일관됐다는 거죠. 이런 모든 증거들을 봤을 때 남편의 이러한 변명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고요. 이런 증거도 필요 없이 그냥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놀랄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법원은 그 악마 같은 남편이란 사람의 그 변명을 말도 안 된다고 판단했는데 세상에요,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가족들이 이 짐승 같은 사람한테 선처를 원했대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선처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체적으로 가족들이 선처를 구하는 경우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다시 나왔을 때 내가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것이고요. 또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협박을 하거나 강요를 하게 되죠. 빨리 선처를 하게 하라. 또 주변에 주변의 입김도 있습니다. 어차피 가족인데 그냥 넘어가자. 네. 아버지 쪽의 가족들이나 아니면 지인들이 그냥 넘어가자. 선처를 네. 구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이게 진짜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말씀처럼 이게 진심에서 나온 선처 요구일까요? 진짜 우리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면 박성배 변호사님, 이 선처 요구 법원이 받아들였을까요? 요즘은 사정을 보고 선처를 한다고 해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재판부의 경향입니다. 아, 그래요? 이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가족들의 선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재판부의 판시 내용을 제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11에서 12세에 불과한 자녀를 성적 대상으로 추행하고 아내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뒤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등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등에 비추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하면서 네. 이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요. 아하. 7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6년간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기서 주목되는 그 판결 내용 중에요, 박성배 변호사님, 네. 전자발찌 부착이 있어요, 6년간? 이게 혹시 이 사람이 과거에도 무슨 성범죄의 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범죄가 초범일 때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검사도 청구하지 않고 청구해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남성에게 과거에 성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 2회 이상 성폭력 전력이 있고 그중에 19세 미만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진짜. 전력도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거기다 배우자의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변태적 성향을 갖고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면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수정 교수님 걱정되는 게요. 이제 이 짐승 같은 악마 같은 사람은 10년을 이제 교도소에 있게 되겠지만 그 사이에 이 피해를 당한 자녀들이 글쎄요. 정말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심리적인 이 트라우마는 어떻게 할까요, 진짜? 글쎄, 지금 이제 아이들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10살, 11살짜리들인데 자기 친부에 의해 가지고 일종의 뭐 친족 성폭행 당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가 10년 기껏해야 살다가 나오면은 전자발찌 차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하. 그러니까 그 불안감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들의 불안은 아버지가 처벌을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결국은 이 사람이 영원히 내 인생을 전부 강탈해 갈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일 것이기 때문에 심리치료도 그냥 한 번, 두 번 받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네. 지속적으로 안전 보장과 함께 네. 심리치료가 많이 이제 제공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결국에는 지금 안타까운 게 이게 이제 학대 사건으로 좀 처리를 함께 하면은 친권 제한도 좀 같이 갔었으면은 아이들이라도 좀 안전할 텐데 하나 그러니까요. 안타까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짐승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아빠이자 남편이었잖아요. 그 가족들의 10년간의 고통,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지옥 같은 삶이었다 생각하니 정말 가슴 한편이 저며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지난 19일에 전주에 있는 한 여인숙에서 이제 화재 있었던 거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화재 현장 처참했는데 그런데요, 이게 계속해서 뭔가 얘기를 낳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9일 전주의 한 여인숙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김모 씨를 비롯한 3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네. 이 숨진 투숙객들 평소에 폐지와 고철을 주어서 주변 고물상에 팔면서 생계를 이어나갔는데 네. 매달 12만 원을 내고 2평 남짓되는 이 여인숙 방에서 숙식을 해결해 왔다고 합니다. 이 여인숙은 지은 지 48년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여인숙인데 저 화재를 앞서 보셨죠? 영상. 그 위에서 내려다본 영상 보면 저 여인숙이 다 허물어져 내리고 아예 그 화재 현장에 쑥대밭이 됐습니다. 정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온데간도 없을 정도로 보세요. 저렇게 깡글이 무너져 내렸고요. 보세요. 다 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요. 단순 화재인 줄만 애초에는 이게 단순 화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CCTV를 돌려보면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그 화면 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때 자전거를 탄 남성을 주목해 보세요. 갑자기 멈춥니다. 저 골목으로 들어가잖아요. 앞서 저 골목이 기자가 갔던 현장에 갔던 그 골목에 좁은 골목인데 그러다가 다시 나와서 저 여인숙 쪽을 바라보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고 사람이 뛰어가죠. 저때가 이미 여인숙에는 화재가 났어요. 불길이 치솟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 다 놀라 뛰어가고 신고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유유히 저 자전거를 몰고 유유히 현장에서 빠져나가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뭔가 의심스럽잖아요, 이 사람. 네, 맞습니다. 경찰은 이 62세의 김모 씨를 방화 용의자로 지목을 하고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네. 이 사람을 왜 방화 용의자로 지목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앞서 보신 저 여인숙 옆에 골목이 9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저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잖아요. 네. 원래대로 하면 자전거를 타고 저 90m의 골목길을 지나가려면 1분이면 다 지나가는 거리예요. 근데 저 남성이 CCTV 사이로 사라지고 났을 때가 1분이 아니라 한참이 지난, 즉 5분이 지난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골목길에서 5분이나 머무를 이유가 무엇이 있었는가. 네.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불이 이제 방화가 나고 나서 불이 꺼졌는데 경찰의 현장 조사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하. 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으면 굳이 불이 꺼진 뒤에도 현장 조사를 지켜봤는지. 세 번째로는 이 남성이 과거에도 방화 범죄의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 전과가 있었던 사람이고 네. 네 번째로는 이 남성의 신발과 자전거에 화재로 인한 그름이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으면 방화 현장에서의 화재의 그름이 있었을 이유가 없다는 점. 그러네요, 진짜. 마지막으로 저 당시에 타고 있었던 저 화재 당시에 타고 있었던 자전거를 보통은 자신의 주거지에 세워놓는 게 정상인데 주거지가 아닌 다른 곳에 숨겨놨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저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을 하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러네요.
경찰도 그런 점을 의심했을 거예요. 경찰 얘기와 인근 주민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발생 직전에 그곳을 동행원자가 한 명 있어가지고 그 주변 영상 자료, 단문서실과 같은 방화에 혐의점을 두고 우선 신고를 하고 나서 불을 보고 있는데 자전거를 타신 분이 용의자라고 하시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배회하시면서 서 있는데 그쪽에서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무섭고 이게 저희 집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CCTV 상의 모습도 그렇고 주변의 정황 증거도 모두 범인이 이 사람이에요 라고 가리키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 모든 걸 털어놨습니까?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아닙니다. 완강히 지금 혐의를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허. 아니 범죄 현장에 있었던 것만으로 내가 나를 범인으로 보는 것은 마땅치 않다. 나 변호사 선임해서 법원에서 다투겠다. 지금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요. 호송차에서 딱 내릴 때 마스크를 딱 벗습니다. 지금 저 장면. 네. 그래서 취재진에게 나 억울하다. 난 어허. 범죄 현장에 있었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실제로 그럼 왜 갔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아는 여인을 만나러 거기에 갔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 화재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 폐지를 주워서 어렵사리 생활하시던 어르신들 세 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는데 지금 저런 말을 한다고요? 당시에 그 호송되는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화혐의 인정하십니까? 저는 지금 무죄를 주장하고요. 이번 변호사 선임해서 한번 재판에서 싸우겠습니다. 저는 옛날 그 10년 전에 그 거북장, 전주 거북장 그 방화 사건 때 있었고 또 그날 사고 났을 적에 그날 제가 또 차량을 타고 가다가 그 사고장에서 1시간 반 동안 있었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억울히 기속됐습니다. 이번 하여튼 변호사 선임해서 재판에서 무죄를 꼭 받겠습니다. 사고 현장에 1시간 30분 동안 있었던 것 때문에 억울하게 체포돼서 구속이 됐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변호사까지 그리고 재판에 가서 자신의 떳떳함을 밝혔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저 장면만 보면 네. 많은 시민들이 좀 억울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사람이 사실은 이제 아까 최담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뭐 자전거를 숨겨놨다가 나중에 타고 간다거나 현장에서 이제 나왔을 때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방화 전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더군다나 이 사람이 정신병력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래서 프로파일러들을 투입한 것 같은데 지금 마이크를 들이대자 억울한 부분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자기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성을 만나러 자기가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 여성을 만나러 간 경위가 입증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여성이 누군지 신원도 파악이 되고 그래야지 본인이 이제 알리바이가 사실은 성립하는 건데 사실 지금 이 만나러 갔던 여성이 하나도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이런 과정이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이 사람이 횡설수설을 하다 보니까 프로파일러들은 앞으로 투입이 돼가지고 이제 진술의 신빙성이나 이 이제 정신병력이 이 범행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이걸 이제 추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금 별로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완강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 남성에 대해서 뭔가 죄를 확실하게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을까요? 관련해서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갔을 때 완전히 저 주택이 전소돼가지고 실종자 찾으려고 본체를 싹 저희가 굴삭기로 뒤집었잖아요. 본체를 긁어서 냈기 때문에 저희가 뚜렷한 원인을 지금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도 지금 고민되거든요. 인화물질도 옆에 그 보일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면서 기름이 새가지고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딱 긁어내버리니까 그 화재 차들 못 얻었더라고요.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용의자가 완강하게 버티는 이유가 조금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소방 관계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주변에 CCTV상으로 그 화재 현장이 머문 것만 나오지 박성배 변호사님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불을 지른 장면 CCTV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화재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화재의 원인을 밝히는 것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데 아하. 방화라면 누가 불을 질렀는지를 밝히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은 네. 간접 증거를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죠. 네. 일단은 이 피의자 구속은 해뒀지만 이 상태로 그대로 기소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경찰과 검찰이 추가적인 수사를 계속해 나가야 하는데 그 이유가 기소를 하게 되면 공소사실이란 것을 특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법원이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 일시, 장소, 구체적인 방법, 경위, 동기를 특정해줘야 돼요. 그건 수사기관의 의무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범행 전후의 행동들, 예를 들면 범행 도구를 마련하고 처분하진 않았는가, 네. 그리고 평소 이 사람의 행동, 그리고 그곳에 굳이 가게 된 이유나 오래 머무른 이유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혹시나 무죄가 선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추정컨대는 여러 간접 증거상 적절한 해명을 피의자가 하지 못하면 현재로서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은 불충분한 단계이기 때문에 네. 결론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까지도 경찰과 검찰은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데 주력할 것 같은데 앞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나와 계시니까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청, 전라북도 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프로파일러가 이번 사건에 투입된대요. 그러면 프로파일러는 이 용의자를 상대로 뭘 물어볼 수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형사들하고는 좀 차별화될 겁니다. 아마 진술에 대해서 중간중간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관적으로 그 사람의 진술을 다 들을 거예요. 그래서 정서 상태의 어떤 변화라든지 또 범행 동기에 있어서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반응의 정서 상태에 따라서 동기라는 걸 유추할 수 있을 거고요. 또 방화범이라고 한다면 어떤 유형에 해당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확인을 할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람의 진술 특성이라든지 다음에 형사들이 어떻게 수사를 신문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아마 파악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오싹한 건 이수정 교수님. 네. 이 사람이 범죄 전력이 방화 범죄 전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 전과 중에서도. 그런데 물론 아직 직접적인 증거는 더 찾으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만 혹시 방화도 재범률이 높은 범죄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방화가 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네. 이제 보통 방화는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은폐하기 위해 가지고 불을 지른다거나 아하. 현장에 그런 방화가 많은데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방화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병력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종류의 이제 어떤 특이한 프로파일을 가진 사람들은 네. 사실은 이제 일반 범죄자보다 재범률이 현저히 높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범죄 욕망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정상적인 동기에 기인한 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계속할 수밖에 없는 아하. 거죠. 그건 멈추기가 어려워서. 혹시 최단비 변호사님 이 사람한테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은 형사법의 대원칙이기 때문에 검사가 유죄를 입증을 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의 변호사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그 정황 증거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변명할 것이 많아서 네.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아하. 어쨌든 이 사건 과연 어떻게 증거를 찾아낼지 뉴스파이터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